사샤의 오디오북 인도 설화 아주 멍청한 남자의 이야기. 옛날에 아주 멍청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온갖 멍청한 말과 행동 때문에 가족들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지를 자르려고 나무에 올라간 남자는 가지 끝에 걸터 앉은 채로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제단사가 그 광경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앉아있는 가지를 잘라내면 가지와 함께 떨어질 거요. 멍청한 남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까지 잔소리를 하다니 더는 참을 수 없었지요. 댁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나뭇가지를 어떻게 자르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멍청한 남자는 무례하게 소리쳤습니다. 제단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남자를 내버려 두고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채 몇 걸음도 옮기지 않았는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멍청한 남자가 나뭇가지와 함께 땅에 떨어진 것이었지요. 충격에서 헤어난 남자는 흙을 툭툭 털고 일어나 제단사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사의 다리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오, 지혜로운 현자여, 당신은 우주 만물을 꿰뚫고 계시는군요. 제가 떨어질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정말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보세요. 그건 예언이 아니라 그냥 상식이요. 제단사가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 길을 가려고 했지만 멍청한 남자가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현명한 분이여, 제가 언제 죽을지 말해 주십시오. 제단사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숄에서 실을 하나 뽑아주겠소. 그 실이 끊어질 때 당신은 죽을 것이요. 답변에 만족한 멍청한 남자는 실을 소중히 두 손으로 감싸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다를 대로 다른 실이 드디어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멍청한 남자가 그동안 실이 끊어졌는지 확인한다고 계속 만지작거렸기 때문이었지요. 남자는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내가 달려오자 남자는 더욱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죽었으면 그렇게 소리도 못 지르지. 아니야, 현자께서 하신 말씀이 옳아. 그때 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진짜로 떨어졌잖아. 실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죽은 거야. 아내는 이 이상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동에 무슨 일인가 달려온 이웃들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죽은 줄 알아요. 이웃들은 여전히 앉아서 울고 있는 남자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줘요. 사내는 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멍청한 남자는 좀처럼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참다 못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을 못하지. 그러니 당신은 죽은 게 아니구만 뭘. 그 말을 듣고 멍청한 남자는 즉시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멍청한 남자의 아내에게 차라리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웃들은 화환과 관을 가져와
멍청한 남자를 화장터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화장터로 가는 도중에 웬 낯선 사람이 다가오더니 마을 사람에게 거기서 먼 어느 마을로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곧 장례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길이 어디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관에 누워있던 멍청한 남자가 이를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낯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아요. 그리고 가는 길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당장 도망가자 멍청한 남자는 놀라서 입을 벌리고 두리번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했어. 그렇다면 죽었을 리가 없잖아. 남자는 당장 관에서 뛰쳐나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주 짧고 허풍이 심한 이야기. 옛날에 델리시의 란디 르싱이라는 라지푸트족 청년과 파카드 칸이라는 이슬람 청년이 살았습니다. 매우 친한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랑을 늘어놓으며 누구의 조상이 더 대단한지, 누구의 집이 더 부자인지를 놓고 경쟁하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한숨을 푹 내쉬며 파카드 칸이 말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 옛날엔 그렇게 풍족했는데 요새는 부쩍 어렵다니까.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란디르싱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때 기병대의 부대장이셨거든. 고급 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셨던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지. 전부 아랍산 암말들이었어. 게다가 마루국가는 또 얼마나 컸던지 델리시에서 인도 땅 가장 남쪽 끝까지 닿을 정도였어. 란디르싱은 친구의 과장에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말을 참 좋아하셨나 봐. 우리 아버지는 검과 창에 애정이 있으셨어. 정교한 검과 창을 수백 개나 수집하셨어. 그중 창 하나는 어찌나 긴지 끝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니까. 파카드 칸은 친구의 과장에 슬쩍 웃음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닿을 만큼 긴 창을 어디에 보관하셨나? 자네 아버지 마국가네. 란디르싱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발사의 지혜로운 아내. 옛날에 이발 솜씨가 형편없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면도를 하다가 살을 베는가 하면 머리를 한쪽은 짧게 다른 한쪽은 길게 잘라놓아 손님들을 짜증나게 만들었지요. 점차 소문이 퍼졌고 그 이발사에게는 손님이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발사의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혀를 가진 이발사의 아내는 이렇게 퍼부었습니다. 쓸모없는 인간,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나더러 어쩌라고. 당신은 항상 나보고 멍청하고 쓸모없다고 하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하니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다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야? 이발사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굶어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난 손가락이나 빨고 앉아있을 생각 없어. 아내가 쏘아댔습니다. 하, 그럼 잘난 당신이 좋은 수를 좀 내보시지 그래? 가서 구걸해. 왕한테 가서 구걸이라도 해. 오늘이 공주의 결혼식 날이니 왕은 분명 기분이 좋을 거야. 그러니 가서 뭐라도 달라고 해. 아내는 표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발사는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이발사는 아내가 시킨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달라고 한 것이지요. 뭐라도?
무슨 소리냐? 뭐라도 달라니. 그러지 말고 원하는 걸 정확히 말해보아라. 왕이 되물었습니다. 그냥 뭐라도입니다, 전하. 이발사는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왕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해야 할 손님도 많고 예식에도 참석해야 하는데 이 바보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은 딸의 결혼식 날이니 찾아온 손님은 한 명이라도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 한 명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이 이발사를 여기서 1.5km쯤 떨어진 황무지로 데려가 6,000평을 떼어 주어라. 이발사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또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땅? 우리가 땅을 가지고 뭐 하게? 우리한테 땅을 경작할 쟁기나 소가 있어? 땅을 어떻게 갈 건데? 그리고 땅을 못 갈면 농사는 어떻게 지어? 이발사는 또 구걸하는 짓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퉁명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뭐라도 생각해내. 아니면 굶어 죽던가. 이발사의 아내는 잠시 고민하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해. 황무지에 도착하자 아내는 땅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멈춰서서 한 지점을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아내는 그 자리에 확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척 했습니다. 이발사는 아내를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아내가 흘끔 쳐다보면 자기도 흘끔 쳐다보고 아내가 주저앉으면 자기도 주저앉으면서요. 그런데 근처에서 도둑 서너 명이 숨어서 두 사람이 하는 짓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가 생각한 도둑 일당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도둑이 이발사의 아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초조하고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이발사의 아내는 짐짓 망설이는 척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얘기해 드리지요. 그런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꽤나 부자셨거든요. 제 할아버지가 황금이 가득한 단지를 여기 어딘가 묻어 놓으셨는데 그게 어딘지 통 찾을 수가 없어서요. 땅덩이가 워낙 넓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랬군요. 행운을 빕니다. 꼭 찾으시길 빌게요. 도둑은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둑은 동료들에게 달려가 황금 단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도둑 일당은 이발사 부부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 후 부부가 돌아가자 도둑 일당은 슬금슬금 나오더니 황금 단지를 찾아 밤새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동이 트자 지칠 대로 지치고 짜증도 나서 찾는 걸 그만 포기했습니다. 아침에 다시 온 이발사와 아내는 공짜로 땅이 갈아져 있는 걸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발사의 아내는 곡물상에서 씨앗을 조금 얻어와 심었습니다. 더는 굶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두 사람은 저절로 힘이 났습니다. 암탉을 훔친 사람은 누구? 카마크시와 고만티는 이웃에 살았습니다. 고만티는 걸핏하면 싸우려고 했고 카마크시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나쁜 버릇도 있었습니다. 쌀 한 대를 빌려간 후에 갚지 않는 건 예사였고 빨아서 널어놓은 옷을 가져가 놓고
바람 때문에 옷이 자기 집 마당에 떨어졌다고 둘러대는 시기였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으면 당장 돌려줬지. 근데 어쩌지? 아들이 그 셔츠를 입고 학교에 가버렸는데 라고 뻔뻔스럽게 말하거나 딸이 그 치마를 입고 친구 집에 놀러 가버렸네 하면서 결국에는 옷들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카마크 씨는 싸우기 싫어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마크 씨가 아끼던 암탉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집 뜰로 건너온 카마크 씨의 암탉을 고만티가 잡아서 카레 요리를 만들어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한 카마크 씨는 고만티의 집으로 가서 암탉을 돌려달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고만티가 카마크 씨의 머리채를 쥐고 당기며 욕을 했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도둑으로 모는 거야? 고만티가 소리를 질러대자 이웃 사람들이 싸움을 구경하려 몰려들었습니다. 불쌍한 카마크 씨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못된 이웃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한 카마크 씨는 현명한 조정자로 소문이 난 마리아다 라마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다 라마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고만티를 불러냈습니다. 고만티는 악다구니를 부렸습니다. 저 계집이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내가 이걸 훔쳤네, 저걸 훔쳤네, 누명을 씌운다니깐요. 카마크 씨가 맞받아쳤습니다. 네가 내 물건을 마음대로 집어가는 것에 질렸어. 저 여자가 내 암탉을 훔쳐간 게 틀림없어요. 그러더니 둘은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다 라마는 두 사람에게 생각 좀 하게 조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쯤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도 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마리아다 라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뻔뻔한 여자 같으니 암탉을 훔치고 잡아떼더니 머리에 닥터를 붙이고 왔구나.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손을 머리로 가져갔습니다. 진짜 닥터리 묻었나 보려고요. 물론 그 사람은 카마크 씨가 아니었지요. 카마크 씨는 그냥 멍하니 서서 마리아다 라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만티, 암탉을 훔친 대가를 치러라. 마리아다 라마가 호통을 쳤습니다. 마법의 부적. 옛날에 한 상인에게 테지몰라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상인은 자신이 집을 비울 때 딸을 돌봐줄 엄마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재혼을 했습니다. 테지몰라는 점점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성이 부드럽고 착해서 모두들 테지몰라를 좋아했습니다. 상인은 그런 딸을 몹시 예뻐해서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항상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상인의 아내는 점점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힘든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저 쓸모없는 계집애가 관심과 선물을 독차지한단 말이야. 상인의 아내는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의붓딸에게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테지몰라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빨래와 설거지를 도맡아 하고 안뜰을 손질하고 시장을 봐오고 집안 청소를 하고 식구들의 옷을 기워야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온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상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하루 종일 한 게 뭐냐? 저녁은 굶어. 상인의 아내는 얄밉게도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딸을 못살게 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자주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에게 평소보다 오래 집을 비워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딸을 두고 떠나는 상인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자기가 집에 없으면 딸이 고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그는 조용히 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부적이란다. 너 엄마의 유품이지.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부적을 빌어라. 그럼 어떻게 할지 알려줄 거야. 상인이 여행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상인의 아내는 트집을 잡아 테지몰라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테지몰라는 안뜰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집을 떠나 멀리 가본 적도 없고 도대체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법의 부적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테지몰라는 부적을 손에 가만히 쥐고서 고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나라로 데려다 줄까? 부적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집에서 멀어지기 싫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저를 돌봐주실 거예요. 좋아, 그럼 너희 집 마당에 자라는 멜론 넝쿨로 만들어주지. 거기라면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테고 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리하여 테지몰라는 멜론 넝쿨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거지 여인이 테지몰라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아주 탐스럽게 멜론이 열려있는 넝쿨을 보았습니다. 거지 여인은 상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불쌍한 여자에게 멜론 하나만 주지 않겠소? 상인의 아내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멜론이 없는데요. 안뜰에 저렇게 탐스러운 넝쿨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거지 여인이 대꾸했습니다. 상인의 아내가 창밖을 내다보니 지금까지는 없던 멜론 넝쿨이 떡하니 자라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요. 상인의 아내는 무심히 말하고 다시 집안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거지 여인이 멜론 한 개를 따려고 손을 뻗치는데 갑자기 넝쿨이 소리쳤습니다. 이 넝쿨에 손대지 말아요. 당신이 위험해질 거예요. 거지 여인은 잔뜩 겁을 먹고 상인의 아내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저 멜론은 당신이나 가져요. 나는 말하는 과일 따위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상인의 아내는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넝쿨이 자란 곳이 정확히 테지몰라가 앉아서 흐느끼던 그 자리였거든요. 상인의 아내는 당장에 넝쿨을 잘라다가 뜰 한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멜론 넝쿨을 던져놓은 자리에 자몽나무가 자라나 있었습니다. 때마침 소치는 소년들이 지나가다가 탐스러운 열매를 보고 상인의 아내에게 달려와 자몽을 따 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자몽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져가려무나. 상인의 아내는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들에는 자몽이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소년들이 기뻐하며 뜰로 달려가 자몽을 따려는데 갑자기 나무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건드리지 마. 건드렸다간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저 나무엔 귀신이 씌었어요. 잔뜩 겁먹은 소년들은 상인의 아내에게 소리치고는 도망갔습니다. 상인의 아내는 멜론 넝쿨을 버린 자리에 자몽나무가 자라나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무도 당장 베어서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나무를 던져버린 곳에 이번에는 아주 아름다운 연꽃이 피었습니다. 며칠 후 여행에서 돌아오던 상인이 연꽃을 발견하고는 손을 뻗어 잡으려는데 연꽃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테지몰라예요. 깜짝 놀란 상인은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테지몰라라면 새로 변신해 나랑 같이 가자. 그러자 바로 새로 변신한 테지몰라가 상인의 손등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상인은 새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상인이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는 또 테지몰라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어찌나 버릇없고 뻔뻔하고 게으른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니까요. 테지몰라가 그랬다니 믿을 수 없는 걸. 이리 불러와 봐요. 내가 직접 물어볼 테니. 상인이 대꾸했습니다. 그럴 수 없게 됐어요. 자꾸 일을 시킨다고 집을 나가 버렸거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니? 자, 어서 본 모습으로 돌아와 사실대로 말해보렴. 걱정 말고. 상인이 새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테지몰라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본 순간 상인의 아내는 테지몰라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상인의 발치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소. 당신의 못된 행동은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았소. 당장 이 집을 떠나시오.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인의 아내는 계속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테지몰라도 새 엄마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상인은 심성 고운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쫓지 않은 것이 참으로 고마웠던 상인의 아내는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새 사람은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